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이제 우리 드디어 현대사 3편 남았습니다. 와우, 진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우리가 좀 꼭 배워야 될 어떤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저런 거죠. 우리가 이 광복과 함께 찾아온 게 무엇이었냐면 분단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광복과 함께 찾아온 것이 분단이었고, 그 분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였죠. 누구는 자본주의 진영, 누구는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서로 나뉘면서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는 증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였던 시대가 형성이 돼요.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였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우린 이미 봤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여수 순천 11.9 사건에서, 그리고 6.25 전쟁에서 나랑 생각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지배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틀리면 죽여도 된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경험을 우린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런 경험 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야 된다는 그 사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였을 때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 그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현대사 시작합니다. 이미 1940년대 들어서 일본은 패망, 그 패망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자, 이러면서 세계 열강들이 준비를 합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파리 강화회의에 모여가지고 전후 질서를 논의하듯이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니까 이제 그 전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렸던 그 대표적인 회의가 뭐였냐면요, 카얄포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카이로 회담, 에집트 이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우리의 독립이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독립이 약속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광복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네, 일본이 너무 급하게 패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한국 광복군 만들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열강들이,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의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왜 싸웠죠? 안 싸워도 이렇게 어차피 1945년 8월 15일은 왔을 텐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독립을 되찾은 게 아니라 열강들에 의해 되찾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 싸울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어요? 당시에 그 외국 열강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기나 했을까? 우린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죠? 만약 일제의 패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 형태, 즉 일본과 우리나라, 한반도, 이거 그냥 일본이 너희들이 그냥 관리하는 걸로 그냥 땡, 다른 데는 다 떠나 라고 종전을 매듭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당시 영국이나 미국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독립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광복도 되기 전에 이 카이로 이집트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수뇌부가 모인 이 회의에서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식민지도 많았거든요. 그 어떤 식민지도 아닌 우리나라 이름만, 코리아만 독립이 약속됩니다. 그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만 한국만 아주 특수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이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그 많은 청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싸웠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정말 이 카이로 회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독립 약속이 명문화됩니다. 이런 결과를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 카이로에서 독립이 약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3년도고 45년도에 이제 얄타 회담이 또 열려요. 이 얄타 회담에서는 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이 소련이 참전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어떤 그런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어떤 그 영향들 속에서 이제 1945년 광복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이건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조선 건국, 여러분들 조선 건국 동맹 배웠죠?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이 있더라. 이 조직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운형.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있었던 조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칭에 있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김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드디어 광복이 됐습니다. 1945년 광복. 그러나 이 1945년 광복은 무엇과 함께 왔냐면, 네, 바로 분단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게 비극이죠. 우리의 광복이 이 분단과 함께 오게 되었다는 이 비극.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아직까지도 그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 북쪽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소련군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네,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는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갑자기 패망하다 보니까 그 일본이 지금 점령하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본을 쫓아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선을 쭉 그어요. 이거 선 그어지는데 얼마 안 걸려요. 몇 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와, 우리의 이 한반도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소련과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분단, 뭐 실질적 분단은 아니지만 뭐 이 당시까지 뭐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게 분단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조선 건국 동맹이 광복되자마자 재빠르게 움직여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우리 앞에 배웠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건준이다. 건준이다라고 하는데 이 건준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건준이 지금 광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치안입니다. 치안.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일본이 지금 패망했기 때문에 권력이 지금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약탈과 뭐 폭력과 방화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무정부니까 지금 무정부니까 아직 지금 미군이 지금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그 8월 15일부터 9월 약 한 달쯤 안 되겠지만 그 사이 동안에 지금 무정부 상태니까 이런 과정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했겠죠.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여러분들 좌우 합작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준이 지금 미국이 지금 점령군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유리한 고지를 형성해야 되겠다. 왜냐면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행정부를 선포해버려요. 그 행정부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러분들 인민위원회. 네. 지방에는 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중앙과 지방을 장악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체 미군정 이외의 모든 행정조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 당연히 부정하고요. 인민위원회 당연히 부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정부가 있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부정을 합니다. 와우. 이게 지금 일이 지금 꼬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조직인데, 그죠? 일제강점기 동안 그 8년여 그 대장정을 거치면서 충칭까지 와서 정말 그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그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부인데 그 정부마저도 지금 인정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범 김구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충칭해서 못 들어와요. 아니 8월 달에 광복됐으면 바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못 들어와요. 몇 달간 걸려요. 왜?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백범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아닌 그냥 개인 김구로 들어오는. 이때부터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가지시게 될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게 미군정의 어떤 그런 모습들. 게다가 미군은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이제 안정을 빨리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군이 어떻게 했냐면 메가더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메가더가 당시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동안 그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그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don't touch 하라 그래요.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일제에 빌붙어서 성장했던 그 세력들을 벌하는 것. 이거는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미 군정은 사실 미 군정은 뭐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케어할 이유는 없었겠죠. 왜냐면 미 군정 입장 속에서는 빨리 이게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 군정을 위해서 일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미 군정은 단순히 이 입장이에요. 우리 민족 정의 관심 없음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우리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외국 세력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 이 3개국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3개국이란 바로 미, 소, 그다음에 영국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돼요. 이 광복 이후의 어떤 결정적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습니다. 뭐가 결정되냐면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여기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신탁 통치하겠다. 신탁 통치하겠다. 세 번째,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임시정부. 일단 임시정부 수립하겠다는 게 논의가 됩니다.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 수립.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일단 어떤 결정권은 이 신탁 통치 국가, 신탁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신탁 통치 국가에는 이제 이 한 나라 더 추가됩니다. 바로 중국.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자, 이러니까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여러분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알려졌을 때는 이 사실밖에 안 알려졌어요. 신탁 통치밖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보죠. 당시 그 동아일보의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이게 왜 오보였는지 이게 아마 의도적 오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보입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니까 이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광복되는데 신탁 통치 또 한다고? 그럼 이거 광복이야? 어디 이거 광복이야? 다른 나라가 우리가 통치한다는데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좌우 모두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좌익 세력들이 알아보니까 뭐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 임시정부 수립도 있는 거야.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이 신탁 통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좌익은 판단한 거예요. 임시정부만 수립되면 일단 우리가 주도하면서 이 신탁 통치 기간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좌익 진영은 여러분들 이 좌익 진영은 바로 이 임시정부 수립 여기에 방점을 찍고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 좌익 진영은 어떤 입장을 가냐면 찬성의 입장.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총체적 지지. 지지의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우익 세력은 여러분들 이 신탁 통치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있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도 이 신탁 통치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결사반대예요. 여기서는 결사반대. 자, 이렇게 좌와 우의 입장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좌와 우의 엄청난 대립이 벌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좌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 조선공산당 출신이죠. 바로 박헌영 이런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앞장섰던 인물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우익 진영에서 이승만과 그 다음에 김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좌우의 대립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좌우 대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갈등의 골이 심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거 여러분들 이 씨앗이 굉장히 안 좋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좌우 대립이 확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광복되자마자 처단해야 될 그 친일파들이 광복되고 나서 지금 처단이 안 됐잖아요. 그들은 아마 광복되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포고문에 의해서 일단 살아났고요. 그들이 이 좌우 대립 속에서 어디로 스며드냐면 바로 스르르르 이 우익 세력으로 대부분 스며들게 됩니다. 이 우익 세력으로 대부분 스며들면서 그들이 처단돼야 될 그들이 바로 이 좌익 세력들을 때려잡는 반공투사로 서서히 변신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정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일제 빌부터 살아먹었던 그들이 이 광복 공간에서 해방 공간에서 서서히 반공투사로 자리 잡으면서 친일파의 껍데기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게 더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아픈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좌우 대립은 바로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더라. 그러나 어쨌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들이 지금 우리를 광복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열립니다. 이게 바로 46년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국과 이 소련이 또 대립을 하네. 허허이. 자, 왜 대립을 했을까? 왜 대립을 했을까 봤더니 과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체의 자격을 어떻게 둬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부딪힙니다.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여하겠다는데 그럼 참여하라고 해야지, 누구나 다 들어오라 그래요. 반면에 소련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열리는 건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열리는 회의잖아. 그런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여기에 들어온 게 말이 돼? 논리적 모순이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지지하는 세력만 들어와라. 아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야? 지금 좌익이잖아. 그러니까 소련은 좌익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우익단체를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인원수도 많고. 그러면 이들이 여기 들어오면 미국의 입장은 더욱더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죠. 즉 미국은 우익으로 채워졌으면 좋겠고, 소련은 좌익으로만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 서로의 어떤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휴회됩니다. 휴회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정치인 이승만, 이 정치인 이승만은 여러분들 뭐 그의 정치 생명은 정말 대단하죠. 이 이승만이 등장했던 시기는 바로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그 독립협회에서 엄청난 연설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아이고, 그의 역사가 바로 근현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인 이승만의 그 정치 감각은요, 굉장히 뛰어나요.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그 말에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뭐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승만 정치인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린 그림대로 돼요. 이 이승만이 딱 보니까 뭐야? 미국과 소련이 지금 대립을 해? 야, 이러면 이거는 이 땅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부 나오는 거 어렵겠어. 지금 미국은 남쪽에, 북한은 지금 소련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뭐라고 발언하냐면, 일단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빨리 수립해서 바로 저 소련을, 북쪽에 있는 소련을 격퇴시키자라는 주장을 바로 이 이승만이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아니 지금 남한만 정부 수립을 먼저 해? 그러면 북한도 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분단이야? 비록 지금 광복되면서 남과 북의 미군정과 소련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분단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통해서 야, 이거 자칫하면 우리 분단되겠는데? 라는 그 위기의식이 더욱더 고조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고조가 되니까, 야, 이건 아니지. 이건 막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좌와 우로 나눠서 싸우면 안 되겠다. 야, 이러다가 진짜 분단되겠다. 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전개된 운동이 있으니, 그 운동이 바로 이 좌우 합작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여운형. 네,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 여운형이 좌라면 김규식은 우. 근데 이게 좌와 우가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중도 좌 그리고 중도 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박헌영은 완전 좌측이고요. 이승만 김구는 완전 우측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좌우합작 운동을 하자.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초기엔 여러분들 초기에는 이 미군정도 지지를 해줄 정도로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에서 여러분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요. 자, 7원칙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미소공동위원회 저거 빨리 열리자. 미소공이 빨리 열리자. 저게 지금 대안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처단한다. 친일파들은 처단한다. 예,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친일파 처단 문제까지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건 왜냐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좌우합작 운동이. 그러나 여기 이 좌우합작 운동에 사실 여러분들 참 묘해. 정치라는 게 참 묘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꽤 합리적으로 보이죠. 좌우합작 운동이.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은 말이죠. 뭔가 좌와 우의 선명한 색깔을 보여줘야 힘을 받더라고요. 그 가운데쯤 중도에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융합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은 그다지 힘을 못 받아요. 뭔가 선명한 쪽에다가 이렇게 표를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 좌우합작 운동은 이렇게 박헌영, 이승만, 김구가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힘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면서 또 미군정도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운형까지 암살당하면서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지금 놓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7년도가 되는데 이 47년도에 아주 놀라운 선언이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선언이 나오게 되냐면요. 예, 바로 이 47년도에 이 미국에서 트루만 덕트린이라는 게 나와요. 트루만 덕트린. 트루만 덕트린. 이 트루만 덕트린의 내용은 독트린은 선언의 의미예요. 바로 냉전. 냉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엄청난 선언이 나와요. 냉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전의 반대말이잖아요. 열전이란 지금 막 포탄 쏘고 총 쏘고 막 쏘는 거예요. 냉전은 뭐냐면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으르렁대는 거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나뉘어서 서로 으르렁대는 게 바로 냉전입니다. 이걸 지금 출발시킨 거나 마찬가지. 트루먼 독트린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 이거 되겠냐고.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냉전이 지금 출발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되겠냐고요. 당연히 똑같이 이 미국과 소련은 2차 미소 공의에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참가 자격 이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심각한 어떤 그 모습들. 자,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이 2차 미소 공동회의는 완전 결렬됩니다. 완전 결렬됩니다. 결렬되자마자 이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한반도의 운명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 이게 옳은 걸까요? 강대국의 논리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으로 이 문제가 이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